예,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청취율 조사 전화 전화 얘기요? 받았느냐 뭐. 아유, 근데 진짜 이게 분기별로 한다는 게 이게 진짜 굉장히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 했거든요. 더 부담이실 수 있겠네요. 뭐 부담은 뭐 부담도 부담이지만 6개월에 한 번인데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기억에 의존하는 조사라서 네. 제가 볼 때에는 뭐 어떤 분은 돌리다가 채널만 보고서 돌리다가 뭐 그냥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제목은 모를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님들께서 많이 들으시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네요. 업무 중에. 운전할 때 전화 받으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 우리 영민 아나운서도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다. 이게 오늘 오전에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대법원 2부로 배당이 됐던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좀 주목해 볼 점은 노태학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를 하게 되고 추후에 또 노 대법관 회피가 될 경우에는 12명이 판단을 하는 사건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전원 합의체 간다는 거. 전원 합의체라는 건 이제 원래는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에 일부만이 재판부를 꾸려서 원래 이제 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당 법원의 판사 전원 혹은 대부분이 참여해서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이 전원 합의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작은 소부에서 심판을 하는데 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고 소부에서 판단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 이제 심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를 열어서 심리에 착수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소부에 배당되고 나서 전원 합의체에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원래 재판 연구관이 검토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그럼 주심 대법관이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절차를 겪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주심 대법관이 이걸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그것만으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그 무게를 떠안았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정찰 위성 4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4호기 이게 뭐 이 인공위성이 뭐예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 4호기 오늘 우주 궤도를 진입해서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성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찰 위성 4호기가 혼자서 갈 수는 없고 발사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발사체가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 X의 발사체에 탑승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펠컨 9이 미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48분에 발사가 됐고 낮 12시 27분쯤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발사가 된 지 2시간 30여 분 만이었고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서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정찰 위성 4호기 발사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찰 위성 1, 2, 3, 4호기가 이제 서로 특성이 좀 다른데 그 각각의 위성들을 여러 궤도에서 군집 운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상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목표물에도 더 적합한 방식을 찾을 수 있어서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가 줄어들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촘촘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호기라는 거는 이제 1, 2, 3호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 아니 벌써 4호기야? 뭐 이런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군의 이 정찰 위성 발사가 군의 425, 425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정찰 위성 1호기가 벌써 2023년 12월 2일에 발사가 돼서 작년 8월부터 정상적으로 아주 멋지게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고요. 2호기와 3호기도 각각 작년 4월 8일과 12월 21일에 발사가 돼서 지금 전력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호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은 마지막 정찰 위성인 5호기까지도 연내에 발사를 마칠 예정인데 이렇게 425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북한 지역의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소형 위성까지도 개발 중인데 이것까지도 감시 전력에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독자적인 우주 전력을 구축하면서 또 국방 우주의 강군으로 도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뭐 어쨌든 강군이 돼야죠. 요새 미국이 하도 돈돈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K-팝인데 요새 K-팝이 위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슬프네요. K-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K-팝만 위기가 아니고 K-무비, K-영화, K-드라마 이것도 위기예요. 지금. 정말요? 예. 요즘 K-팝이 좀 가시화되는 데이터로 좀 부진함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카느 영화제에서도 초청작이 거의 없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좀 들고 와봤는데 일단 우리 K-팝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교수님도 굉장히 팬이시라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얘기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K-팝의 부진이 사실 음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10년 만에 판매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2023년에 우리 K-팝 앨범이 사상 최초로 1억 장 판매를 이뤄냈었는데 지난해에 9,300만 장으로 19%가량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고요. 이 음반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기획사 전체 매출에 음반 판매 매출이 3에서 50%, 30에서 5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절대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19% 감소세보다 더 좀 부진한 상황인데 지난 21일 기준 한터 차트 기준으로 초동 판매, 그러니까 발매 뒤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넘긴 음반이 단 4개에 불과하고 200만 장을 넘긴 음반은 전무한 상황인데요. 지난해도 부진했다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초동 판매 100만 장을 넘긴 음반이 22개나 됐고 200만 장 넘긴 음반 4개, 300만 장을 넘긴 음반조차 있었으니까 올해는 이보다 더 부진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빅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던데 어떤 스타들의 부재가 좀 첫 번째 이유로 꼽히더라고요. 지금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 군복무 중이라서 공백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도 2022년 한 해에만 1,000만 장을 팔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리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멤버 2명이 입대했고 이제 다른 멤버들도 속속 입대를 하게 되면 일종의 공백기를 가지게
될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블랙핑크 역시도 지금 개별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당분간 완전체 새 앨범 소식이 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와 미니진 전 대표와의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K-팝의 어떤 악재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요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외적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K-팝 앨범의 상당수가 공식 수출이 아니라 뭐 직구나 대리구매, 팬클럽 단체 구입 이런 형태로 국외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국가가 바로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였는데 일본과 중국에서 지금 K-팝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반면 교사라 그래야 되나? 이거 삼아야 될 게 옛날엔 J-팝이 그렇게 인기였어요. J-팝이 인기였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일본 문화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개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영화는요. 원래 일본 영화가 1980년 카느 영화제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황금 종려상 그거 받으면서 그 옛날 영화지만은 굉장히 일본 영화 전성기를 누리다가 홍콩 영화하고 함께 이 세계 시장을 굉장히 주름을 잡았으니까 재키챈 성룡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는데 이게 야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뭐 그냥 앞으로도 그렇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래도 어떻게 노래를 한번 음반에 취입 발매를 해보시겠다고요? 한번 해야 되나? 제가 뮤직비디오 찍으시면 예, 됐습니다. 네, 예. 자, 청취자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98님. 저도 제조업 일을 하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문자 보내거나 전화 받기 힘들어요. 오늘처럼 일이 한가한 날은 문자를 보낼 수가 있지만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298님처럼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느낌 전파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 새로